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한 알고리즘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까지 배우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을 하거나 표현하는 문제 해결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되려면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입력과 출력, 수행 가능성, 명확성, 유한성이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인데요. 입력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0개 이상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출력인데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과 출력의 차이점은 바로 0개 이상의 입력과 하나 이상의 출력인데요. 즉, 입력은 외부에서 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이 꼭 출력 결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은 항상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없어도 되지만 출력은 항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행 가능성은 모든 명령이 명백하게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요. 명확성은 각 명령이나 연산자들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합니다. 5번째, 유한성은 해당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수행을 하면, 즉 한정된 단계를 처리하고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우리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바로 소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화 과정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외부에서 제공되는 0개 이상의 입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입력으로 소화를 시키기 전에 음식물을 먹겠죠? 음식물을 먹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음식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소화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음식물을 안 먹어도 소화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음식물을 먹을수록 소화 과정이 더 이루어져서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입력이 이루어지므로 첫 번째 입력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출력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있어야 합니다. 즉 출력으로는 우리가 이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렇게 똥이 나오게 될 텐데요. 즉 이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똥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가능성은 우리의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이 있는데요. 식도가 하는 역할은 음식물을 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육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해서 보내주게 될 겁니다. 위는 연동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위에가 잘 섞어주겠죠. 그리고 십이지장에서는 이렇게 넘어온 음식물들의 영양분을 흡수해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식도는 근육 수축 이완에 실행을 해야 될 거고, 위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3번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명확성은 뭐냐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식도랑 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이 위액이 바로 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식도라는 이러한 밑으로 보내지는 것들이 없으면 바로 위액이 분출이 돼서 위액이 우리 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유한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이 위에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 안에 음식물이 계속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무언가를 먹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처리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즉, 이렇게 한정된 단계를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종료가 이루어지는 출력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변비와 같은 상황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없애는 조건이 바로 이 유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요 5가지 단계가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을 봤다면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의사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도가 있습니다. 의사 코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순서도는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의사 코드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논리를 글로 적듯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화 과정을 본다면 음식물을 섭취한다. 그리고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보낸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 이렇게 글을 적어주면 그게 바로 의사 코드가 되겠고요. 이 순서도는 이제 국제 표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호들이 이제 국제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기호들인데요.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5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은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이고요. 이 사각형은 무언가를 값을 계산하거나 대입 등 무언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목골은 조건을 갖고 하는 거고요. 조건이 참이면 예, 거짓이면 아니오로 가는 판단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꼴은 입출력을 나타내는 입출력 기호이고요. 화살표는 우리가 기호를 연결하여 처리의 흐름을 표현하는 흐름선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타원형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 되고요. 종료라고 적으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는 아까 값을 계산하거나 대입을 하는 처리 기호인데요. 이렇게 A는 B 더하기 C를 하면 A에다가는 B와 C를 더한 값을 집어넣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 마른 목골에 조건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A와 B를 비교해서 참이면 예로 가고 아니면 거짓이면 아니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예로 가겠고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거짓이므로 아니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다리꼴은 입력과 출력인데요. 입력이라고 적고 보여주면 입력이 되고요. 출력이라고 보여주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는 하나의 기호 그리고 다른 기호가 있을 때 이 두 기호의 흐름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 기호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첫 번째 승차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선택 구조, 세 번째는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승차 구조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냥 순서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요.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명령으로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반복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순차 구조나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밑에 나와 있는 순서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영화관에서 예매표를 끊을 때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을 끊는다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원형으로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실행할 과정을 적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화관에서 매표소에서 번호표를 뽑고요. 그 다음 영화 티켓을 발권을 합니다. 매표소에 가서 안내하는 분한테 영화 티켓을 사겠습니다 하고 발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발권 받은 걸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렇게 타원형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냥 단계별로 처음에는 매표소에 갔다가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고 티켓을 끄는 걸 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매표소로 갈지 아니면 무인발권기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는 무인발권기로 갈 수도 있는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발권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선택의 기호는 아까 마른 목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목을 써주고 그 안에 선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을 할 것인가? 하겠다. 예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아니요. 저는 안 할 것입니다. 하면 이쪽으로 가서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 발권기에서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가서 영화 티켓을 발권하고 그냥 영화를 보면 되겠고요. 무인 발권기에서 안 할 건데요 하면 이 앞의 과정처럼 매표소에서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을 발권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선택의 과정이 있으면 선택 구조라고 부르고요. 의사 코드로는 이렇게 과정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무인 발권기로 발권하는가?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 그렇지 않으면 매표소에서 발권, 영화 감상 이렇게 글로 적어주면 의사 코드가 됩니다. 세 번째, 반복 구조인데요. 반복 구조는 처음에 시작은 동일하게 타원형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영화 티켓을 발권을 하는데요. 이번의 상황은 바로 여러 장의 티켓을 뽑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도 예매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한 번에 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순서도입니다. 즉, 영화 티켓을 발권을 해서 봤더니 추가로 발권할 티켓이 있는가라는 선택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맞아. 나는 다른 영화도 볼 거야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영화에 대해서 티켓을 발권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요 아래로 아니요 라는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고 종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선택이 아래에 있고 이 어떠한 조건이 다시 위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 선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반복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 이러한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억 장소의 사용량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는 쪽으로 암기량이 적은 쪽이 더 공부하기 편하겠죠. 즉, 기억 장소가 적을수록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작업량이 적고 수행시간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즉, 문제를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기억 장소도 조금만 쓰고 작업량도 적은 것. 이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의 머리는 가장 적게 쓰면서 작업량도 적은 경우, 그런 방법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러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억력을 많이 쓰거나 작업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서는 기억량은 좀 많아도 되지만 작업량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면 수행 시간이 짧은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됩니다. 즉,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더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1, 2, 3을 4, 5, 6, 7, 8, 9, 10을 순차적으로 더해서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덧셈을 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 10을 더하고 그거의 개수 10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씩 카운트를 해줬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서 나오는 결과값을 적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풀이를 해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는 것,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순서도에 의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생님이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변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순서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바로 여기를 보면은 선택 과정이 있고 선택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반복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 구조의 알고리즘이고요. 이 반복 구조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기억 장소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 장소는 A랑 B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A와 B에 대입을 했죠. A는 0, B는 0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에다가는 1을 더할 텐데요. 그래서 A 더하기 1을 하니까 A는 1이 될 거고요. B는 0. 다음에 요 가정을 가면은 B는 B 더하기 A를 하니까 A는 단순히 1, B는 더해서 1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A랑 10을 비교해야겠죠. A가 10보다 작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다시 A는 A 더하기 1 해서 2의 값이 될 거고요. A는 B 더하기 A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A는 10보다 작냐? 라는 걸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한 번 더 할 때마다 3개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 3개를 처리해야 되고 A가 2인 경우 3개를 처리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0일 때도 3개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3 해서 30개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공식에 의해서 그 과정을 적는 건데요. 첫 번째, A 기억 장소 A, B가 있겠고요. A에다가는 1을 넣고 B에다가는 1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A에다가 A
더하기 B를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11이 될 거고요. 세 번째, A는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11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A equal A 나누기 2는 110을 2로 나누면 55가 되겠죠. 마지막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대입하는 거 빼고 연산하는 경우에는 총 이렇게 3번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연산의 경우가 30번, 여기서는 3번, 즉 10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가지고 한번 알고리즘 순서도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잠시 멈춘 다음에 해보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덧셈, 곱셈 중 원하는 연산자를 선택하면 두 정수의 값을 계산해 출력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수도 코드로 적어 놓은 것이 이 과정인데요. 두 정수값을 입력받는다. 연산자를 선택한다. 만약 덧셈 연산자를 선택하면 두 정수값을 더해 결과를 출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정수값을 곱해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 구조겠구나 라는 거고, 즉 어떤 선택 구조가 나와서 맞다 아니다 처리를 해서 마지막 종료까지 되겠구나 라는 걸 이러한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는 건데요. 입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입력의 구조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순서도를 시작할 때는 타원형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타원형을 그리고 시작을 적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정수값을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고 A와 B에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연산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값을 입력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에다가 연산자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C가 어떤 연산자인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선택은 아까 마름모꼴이라고 했죠. 마름모꼴로 C가 더하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가 더하기 기호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있을 거고,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얘인 경우에는 처리기호인 이걸 이용해서 A에다가 A 더하기 B를 해주면 될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곱하기니까 A는 A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정수값을 결과를 출력을 해주니까 출력기호는 바로 입력기호와 똑같은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요. A를 출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자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시작을 한 다음에 입력으로 A, B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C를 입력으로 받고요. 이때는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를 값으로 받게 될 거고요. C가 더하기랑 같은 경우에는 얘로 가서 더하기를 해주게 될 거고, C가 더하기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로 가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를 출력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